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MVVM 패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VVM 패턴의 탄생, 이제 마틴 파울러의 프레젠테이션 모델에서 파생됐는데 MVP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VP 모델에서 더 파생이 됐는데, 보통 이제 MVP 모델은 한 90년대에 이제 발표가 됐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MVC 맨 처음 설명됐던 MVC 패턴은 70년대에 이제 처음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MVP 모델은 이제 90년대 이제 마틴 파울러에 의해서 탄생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제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MVVM 패턴은 1997년도에 이제 설립된 설립된 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된 회사인 쿠퍼 앤 피터스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최초로 발표된 거는 2005년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97년에 인수되기 이전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에 이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객체 지향의 설계에 특화된 회사예요. 그래서 객체 지향 설계 전문 회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켄 쿠퍼와 테드 피터스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한 거죠. 그래서 97년도에 인수되고 한 10년 정도 뒤에, 한 8년 정도 뒤에 존 거스만이라고 하는 이분 포스 있죠. 약간 너드 같은 그런 느낌의 분이세요. 대부분 이 개발자들이 이런 상이 많아. 이분은 그렇게까지는 안 느껴지는데, 이런 분들 보면은 집중력이 되게 좋아 보이죠. 약간 너드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성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90년대, 이건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 90년대 그때 보면은 저런 이제 집중력 좋고 이게 작은 세계관 안에서 굉장히 이제 집중력이 좋은 분들이 되게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인데, 그 시대를 잘 타고나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확장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기술이, 저도 이제 90년대 개발을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90년대 개발을 시작한 입장에서는 저런 분들이 대세일 때는 진짜 좀 어나더 레벨의 사람들이 많았죠. 천재들이 좀 많았는데,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천재가 바꾸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 숙지만 잘해도 정말 웬만한 그런 천재 못지않게 잘 될 수 있는 시대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좀 교양 수준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2005년에 발표를 했어요, 자기 블로그에.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실버라이트랑 애저 그리고 WPF의 수석 설계자인데, 우리는 지금 애저는 많이 익숙하지만 실버라이트 같은 경우는 10몇 년 전 제가 이제 그 플래시사의, 그러니까 어도비사의 뭐 플렉스랑 이게 실버라이트 양대 산맥이었거든요. 되게 잘 나가던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이 쓰는지 잘 모르겠네. 근데 이때 이제 2005년에 탄생된 이 디자인 패턴을 여기에 적용을 한 거죠. WPF랑 실버라이트. 그래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주도하고 밀어붙이는 건데, 이 MVVM 패턴은 일반적인 디자인 패턴과 다르게,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각각의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있는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디자인 패턴들은 다 뷰와 관련된 디자인 패턴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WPF랑 실버라이트 둘 다 이제 뷰가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플랫폼들이 제가 실버라이트 볼 때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아, 되게 신박하다, 되게 재밌다, 구조가 좋아 보이네,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리고 있었는데 한 5년 전부터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이나 iOS 진영에서 이제 이런 MVVM 패턴을 사용할 수 있게 데이터 바인딩을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해외에서 유행하는 기술이거나 좀 발표된 기술들은 한 3년에서 5년 뒤에 한국에 좀 이렇게 주류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전에 기술을 미리 알면 그냥 대부분 보면은 어느 정도 오더라. 뭐 안 그런 기술도 있지만, 파이썬도 이미 해외에서 유행을 엄청나게 하고 온 거고, 루비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제가 1기 때부터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가르쳤던 그런 것 중 하나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이제 좀 구인 공고에 조금씩 우대사항에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요걸 교양으로 여러분들이 하든 안 하든 좀 아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분이 이제 만드셨어요. 트위터 같은 거 하시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MVVM 패턴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점점 많이 쓰는 추세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위주로 하는 클라이언트 개발하실 때 앵귤러.js, 리액트.js, 뷰.js, 아까 말한 뷰가 있는 플랫폼이죠. 그런 것들에서 좀 많이 쓰고,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는 점점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이제 디자인 패턴인 것 같아요. 그리고 iOS나 안드로이드는 사실 뭐 MVC로 짜도 상관은 없는데, MVC 패턴은 로 짜도 상관없지. 사실 상관없는데 MVVM을 지원을 해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MVVM이라고 뭐 대놓고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데이터 바인딩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MVVM의 그런 구조적 특징을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iOS는 거의 이제 요새 이거를 막 많이 받아들인 추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면은 진짜 도움이 되겠다. 쓰든 안 쓰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프로젝트가 커지지 않으면 그냥 빠르게 짜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MVC 패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프로토타입이나 초기 개발 시에도 MVC 패턴이 그냥 빠르고 좋아요. 그리고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졸라 잘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은 이런 거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사람, 아니 미리 숙지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일단은 잘 못하는 사람들이랑 할 때는 그냥 단순한 게 최고다. 네,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단 이제 프로젝트가 애초에 크게 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상황이거나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개발자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팀원들이 좀 수준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유지보수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할 때는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일단 기본 구조를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일단 이게 뷰죠. 제가 뷰는 뷰와 뷰 모델, 그리고 모델이 세 가지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뷰는 제가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그 뷰를 설명을 할 때 android.xml인데, 지금 이제 WPF, 이게 처음에 발표된 WPF에서도 요런 이제 마커 랭귀지로 UI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iOS도 마찬가지고 이제 뷰, 그냥 화면에 그려지는 뷰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뷰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상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버튼을 기존의 이제 MVC 패턴이나 MVP 패턴에서는 버튼을 눌렀을 때 중개자인 이제 컨트롤러 아니면은 이제 프레젠터가 이거를 제어를 하는 형태를 보여줬잖아요. 또는 이제 이 뷰 모델이나 프레젠터에서 이 그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연결시켜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형태를 취하기보다는 선언적 데이터 바인딩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코드를 살짝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 안드로이드 데이터 바인딩의 형태인데요. 지금 아래가 선언적 데이터 바인딩이고 위가 기존에 사용하던 코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텍스트 뷰라는 걸 만들고 find view by id라는 걸 통해서 이 XML에 있는 그 버튼에, 이걸 버튼이라고 생각합시다. 버튼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소스 코드에서 연결해 주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텍스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다면, 지금 이제 선언적 데이터 바인딩에서는 그냥 텍스트 뷰 안에 얘 안에 들어갈 데이터를 미리 정해놓고 요거 한 줄을 써서 이 두 줄이 생략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곳이 이제 MVC 패턴에서는 컨트롤러, MVP 패턴에서는 프레젠터, 그리고 지금 뷰 모델에서 이런 두 줄이 생략이 되면서, 만약에 버튼이 한 개일 때는 두 줄이니까 그 차이를 못 느끼시겠지만, 만약에 버튼이나 이런 UI에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막 10개면 이게 하나당 두 줄만 잡아도 20줄이잖아요. 그러면은 20줄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뷰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XML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보여드린 요 파일에서 그냥 아예 이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딱 연결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 훨씬 코드량이 줄어들겠죠. 뷰 모델 쪽이 좀 그 코드량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선언적 데이터 바인딩이란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선언적이라는 건 미리 사용 목표가 명시됐다는 뜻이고, 데이터 바인딩은 데이터들이 동기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근데 그러니까 이걸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이제 설명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1차원적인 행동들만 봤을 때는
저 새끼들 왜 저렇게 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어. 근데 이제 최종 목표를 보면 딱 그거잖아요. 뷰 모델이랑 각각 모듈화를 되게 잘하게 해서 그 장점을 얻어가겠다가 핵심이거든요. 모듈화라는 거는 각각의 영역이 정확하게 분리되게 해서 각각 한쪽에만 소스가 몰려서 복잡해진다거나 이상하게 소스가 꼬이는 스파게티 코드 같은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구조, 최대한 서로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거든요. 그럴 때 저런 이제 선언적 데이터 바인딩을 사용했을 때 뷰 쪽에 좀 더 많은 코드들을, 기존에는 뷰 모델에 많이 코드가 몰려 있었다면 그 코드를 이쪽으로, 뷰 쪽으로 더 많이 몰게 함으로써 이제 그런 이제 장점을 얻어가겠다. 그래서 저렇게 독특한 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적 데이터 바인딩이란 건 미리 이제 서로 데이터가 동기화됐다는 거죠. 뷰와 뷰 모델에 이제 연결한 UI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는 UI가 클릭이 됐을 때 사용할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UI와 관련된 플랫폼에서 실습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 오늘 제가 다루는 내용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기본 플랫폼에서 단순하게 프로그래밍을 좀 해서 이 플랫폼이 조금 익숙해지신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더 많이 될 거예요. 저는 그 이전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이해가 금방금방 되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재밌잖아요. 그 이전에 실버라이트, 근데 제가 실버라이트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본 거랑 지금 보는 거랑 플랫폼마다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플랫폼에 익숙해지신 다음에 그 플랫폼에서 요 구조를 사용했다고 하는 부분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만약에 MVVM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데이터 바인딩 나오면 얘네가 MVVM의 그런 디자인 패턴 구조를 차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플랫폼에서 저런 개념들을 찾으시면은 이해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뷰에서 선언적 데이터 바인딩 상태, 이 UI와 관련된 버튼 이벤트나 버튼을 클릭하는 이벤트나 아니면은 버튼에 들어가는 텍스트, 이런 것들이 이미 동기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뷰의 버튼이 클릭될 경우 뷰 모델에게 커맨드 패턴의 형태로 버튼 클릭시 발생할 이벤트들이 실행되어야 함을 전달한다. 이게 버튼을 누르잖아요. 보통 이렇게 화면에서 버튼을 딱 눌렀을 때 그 버튼 누른 게 뷰 모델에게 이제 서로 이제 연결이 되니까 바인딩이 되어 있으니까 뷰 모델에서 그 이벤트를 눌렀을 때 그 이벤트가 전달이 되고 그게 이제 캐치가 된 상태에서 버튼 이벤트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전달을 할 때 커맨드 패턴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 커맨드 패턴. 근데 커맨드 패턴의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피로도가 높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커맨드 패턴의 이제 주요 목표를 좀 설명을 하자면 이게 약간 그 스레드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좀 해보신 분이라면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디자인 패턴이 그래서 설명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레드에 보면은 스레드 영역이 있고 러너에이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소스 코드가 어떻게 생겼냐면 뉴 스레드 한 다음에 여기다가 러너에이블을 새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러너에이블 자체, 그러니까 스레드 안에 러너에이블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 스레드라고 하는 것과 이 안에 실행될 이벤트들이 별도로 지금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레드 안에 구성 요소로 들어가는 러너에이블이라고 하는 코드가 이 스레드 코드랑 별개로 동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전형적인 이제 이 커맨드 패턴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XML 상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는 텍스트를 지정하는 건데 뭐 온클릭 이벤트 같은 것도 여기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온클릭 이벤트란 게 뭐냐면 클릭이 눌렸을 때 그 버튼이 이렇게 클릭됐을 때 어떤 이벤트가 실행되어 되느냐,
또는 뭐 그런 이벤트가 눌렀을 때 해야 될 행동들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앱에서 해줘야 될 처리해야 될 그런 무언가 그런 것들을 정의할 때 기존에는 XML에 입력하고 시작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는 XML에서 그런 이벤트까지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 이 커맨드 패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커맨드 패턴의 주요 목적은 이제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아마 클래스를 공부해 본 친구들은 알 텐데 이제 데이터 은닉화의 목적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핵심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이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게 이제 고객이겠죠. 고객이 어떤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 이 리시버에서 액션이라고 하는 게 실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 액션이라고 하는 게 잘 보면은 그 액션만 봤을 때는 어떤 이벤트가 실행될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는 이 부분만 본 사람들은 어떤 이벤트가 실행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액션을 눌렀을 때 그 액션과 연결된 이 execute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실행되는 게 이제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돼서 그 소스 코드 일부만 딱 보여서 정확하게 다 모든 게 눈에 읽히지 않는 그런 구조를 이제 그 캡슐화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캡슐화하는 과정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이해 못하셔도 나중에 좀 이제 스레드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또 이런 이 커맨드 패턴에 대해서 좀 별도로 보시는 게 좀 좋긴 할 것 같아요. 뭐 제 나름대로 쉽게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에서 보통 여기까지가 이제 노출이 됐고 여기서 이거를 실행을 했다면 실제로 수행되는 작업은 이곳에 있는데 이곳에 있는데 이제 액션만 봐서는 execute가 실행된다는 게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서로 이제 은닉화 일부 서로 이제 그 사용자 이제 접근 권한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은닉화도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사용자에게 노출되어야 될 것, 그렇지 않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을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되게 명시해주는 그런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게 좀 분리됨으로써 이제 얻어지는 이점들이 있다. 그리고 다시 갔어. 그래서 요런 형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이벤트 실행했을 때 뷰 모델에서 다른 이벤트랑 이제 교차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인데 사실 이런 디자인 패턴의 내부적인 동작 원리까지 다 알면 좋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은 좀 익숙해진 다음에 역으로 해석, 역추적 공부법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일단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다음에 역으로 재해석을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 스레드도 설명해야 되고 뭐 여러 개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좀 쉽게 설명되는 것들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생략을 하는 거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항상 개발자는 수준이 좀 돼야 좀 이런 게 좀 편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게 항상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커트라인 일정 수준 이상에는 무조건 올라가는 게 확실히 이런 자료들, 새로운 자료들 볼 때 좀 빨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맨드 패턴을 이 책으로 예전부터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흥미롭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 스레드를 공부할 때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1차원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게 익숙해지신 다음에 커맨드 패턴을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뷰 모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를 전달을 해요. 그러면 버튼 이벤트를 뷰 모델에서 처리하는데 처리하다가 데이터가 변경될 게 있으면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뷰 모델에 데이터를 바꿔줄 게 있으면 이곳에서 바꿔줄 부분들을 뷰 모델에게 알려주고 서로 데이터를 동기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면에 변경될 부분이 있으면 이 뷰를 갱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MVVM 패턴에서 가장 많이 바뀐 거는 제 생각에는 데이터 바인딩과 이런 데이터 바인딩과 이제 커맨드 패턴이다. 그 커맨드 패턴은 지금
근데 그냥 보통 이제 그 플랫폼이 시킨 대로 하다 보면 이 커맨드 패턴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잘 안 보면. 근데 이 데이터 바인딩은 딱 눈에 보이는 거라서 이 데이터 바인딩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데이터 바인딩에 좀 꽂혀 계시면은 그냥 편할 거예요. 그래서 MVVM 패턴 나 써야 되는데 이 플랫폼에서 어떻게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안에서 데이터 바인딩 하는 부분을 딱 이렇게 지켜보시고 어떻게 매칭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들이 매칭되고 있는지 그거 부분을 이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좀 빨리 하는 그 노하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VVM은 기존 디자인 패턴의 뷰 계측에서 모든 GUI 코드를 제거하고 데이터 바인딩을 한다. 이거를 딱 기억하시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딱 집었고요. MVVM의 장점, 모듈화의 장점을 가진다. 보시면은 이제 하나 이게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서 이 부분이 완전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자신의 이제 위치들이 되게 명확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유닛 테스트가 되게 편해져요. 유닛 테스트가 뭐냐면 단위 테스트 같이 이제 그 단위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각각의 영역을 그 부분만 동작을 제대로 하는지 되게 테스트하기 되게 편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개발 툴이나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좀 따로 알아보셔야 되고 이제 그 각각의 이제 그 개발 툴이나 아니면 유닛 테스트 전문하는 뭐 라이브러리나 뭐 이런 것들이 제공이 돼요. 근데 그런 걸 좀 서칭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좋아서 이제 뭐 디버깅 시에 좋고 그러니까 저는 이 MVVM 패턴의 가장 큰 장점은 유지 보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지 보수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괜찮다 이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소스 코드가 좀 더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한쪽에 몰리는 경향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벤트를 연결하는 부분을 보통 이 뷰 모델의 위치에 있는 부분에서 많이 짜느라 소스 코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한 5줄이면 될 것 같은 소스 코드를 막 10줄 또는 막 20줄 이렇게 짜다 보면 이제 UI가 많아질수록 엄청나게 불필요한 게 많아지는 건데 그런 부분을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서 해결을 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이 뷰 모델에 소스가 집중되는 경향이 없어지면서 유지 보수가 편해진다. 소스 코드가 많은 것보다 필요한 것만 적재적소에 딱딱 있는 게 아무래도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좀 헷갈리지가 않고 빨리 개발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듈화가 잘 되면 유닛 테스트 어쨌든 잘 되고 그 다음에 뷰와 모델 간의 간섭이 줄어들어 프로젝트 장기화 시 소스코드를 보기가 편하다. 유지보수 편하다. 아까 제가 한 말이고 일부만 수정 시 코드 변경을 최소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뷰만 살짝 예전에는 뷰랑 뷰 모델이 꼬여있는 그런 형태면 스파게티 코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연결성이 많이 있다거나 너무 막 이렇게 의존도가 높으면 이렇게 하나를 뷰를 하나 살짝 바꿔도 뷰 모델까지 다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뭐 MVC 패턴에서는 뭐 컨트롤러겠죠. 컨트롤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수정돼도 막 두세 개 같이 바꿀 필요가 없고 이것만 바꾸면 되니까 우리 컴퓨터 부품 생각하면 램이 고장나면 램만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컴퓨터 부품이 다 완벽하게 모듈화된 그런 컴퓨터 하드웨어들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모듈화됨으로써 부품 하나만 고장나면 하나만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장점이 소스코드에서는 없었던 거죠. 서로 연결성이 너무 있어서. 그래서 MVVM을 사용하게 되면은 각각의 뷰만 조금 문제가 있으면 뷰만 살짝 고치면 바로 반영이 되고 뭐 뷰 모델에서만 문제가 있으면 요것만 살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연결성을 가지게 되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막 여기에 왜 굳이 커맨드 패턴이 들어가지? 여기는 왜 데이터 바인딩을 하고 있지? 이런 다 이유가 따져보면은 그런 독립성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어떤 소스코드의 그 유지보수적 장점을 가지기 위해서죠. 그래서 뷰를 직접 조작하는 빈도를 줄여 영역이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라고 이제 방금 말한 거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디자인 패턴이든 장점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직접 설계에 참여한 존 고스만 아까 그 너드 같은 분 있죠. 이분이 약간 너드란 말이 이렇게 부정적인 건가 잘 모르겠지만 그 약간
약간 뭐라 그랬지? 너드란 말이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너드란 말은 약간 되게 부정적인 의미가 고전 옛날에 있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것도 나름 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공부만한 그 공부벌레 뭐 그런 같은 느낌이지만 실리콘밸리의 그 유명한 개발자들 보면 좀 너드 같은 감성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어떻게 하나에 미쳐있는 오타쿠들에 대한 재해석처럼 요즘은 오타쿠들이 그렇게 완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약간 존경의 의미도 있다는 걸 좀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런 그 있어요. 개발자만의 그런 너드 감성이 있어. 근데 이게 좀 약간 사회 부적응자 같은 약간 근데 난 그거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멋있잖아. 근데 약간 그것도 요즘 힙한 것 같아. 옛날에는 좀 아 뭐야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런 느낌인데 요즘은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또 힙해 보여. 어쨌든 MVVM의 단점은 이제 직접 설계에 참여한 이 존 고스만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는 너무 과하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처음에 프로젝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이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MVC 패턴을 써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MVC 패턴을 썼을 때 막 그렇게 죽을 것 같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정말 좋아요. MVC 패턴도 충분히 훌륭해요. 그래서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게 전 대부분이라 생각해 사실은. 그런데 이제 유지 보수가 되게 중요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설계적인 게 되게 중요한 회사거나 그런 경우에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UI가 한 화면에 되게 많이 들어있을 때,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되게 많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것 때문에 유지 보수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코드를 마주했을 때는 정말 별로예요. 정말 MVC 패턴이 별로예요. 그러니까 MVVM 같은 게 되게 확실히 파괴력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이분이 말한 거 계속 읽어볼게요. 큰 프로젝트의 경우 데이터를 바인딩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앞에 보면 선언적 데이터 바인딩을 하는 거죠. 근데 선언적 데이터 바인딩은 이제 그 메모리 사용률이 증가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용하던 안 사용하던 어느 정도 연결을 하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시작 지점에서 이제 데이터를 많이 불러오고 시작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당연히 메모리 사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딩된 데이터가 많을 경우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UI에 연결된 UI가 엄청나게 많을 경우에 확실히 좀 이렇게 메모리 사용이 많아진다는 건 꼭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 크리티컬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엄청 크면은 크리티컬 할 수 있다. 두 번째 건 좀 그런 느낌인데 좀 과하다. 근데 이제 사용해보고 이제 느낀 단점을 좀 공유를 하면, 이제 비교적 구현 구조가 복잡한 편이어서 설계를 잘못할 경우, 또 그러니까 개발자 역량에 따라서 이거를 쓰는 장점이 없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설계를 잘 못하는 경우 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스파게티 코드를 피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좋게 하려고 했는데 설계 구조가 이상한 경우에는 유지보수도 이상해지거든. 그러면은 이거를 사용하는 장점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잘 숙지하고 할 거면 제대로 숙지해서 쓰든가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긴 해요. 됐죠? 이거 설명 다 드렸고 이거 됐고, 그래서 안드로이드 데이터 바인딩의 예를 한번 다시 짚어드리면, 이 두 줄 짤 거를 이렇게 한 줄로 그냥 XML 상에서, 사실 이게 말이 두 줄이지 이거 두 줄에 XML에서도 또 여러 이제 그 똑같이 이제 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텍스트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셋 텍스트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예 그냥 여기서 한 줄로 요게 다 생략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 가지들이 이제 생략이 되면서 코드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써보면. 그래서 확실히 이거는 되게 편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프로젝트 구조가 복잡하면 확실히 편할 것 같긴 해요. 그 제가 봤을 땐 유지보수예요. 이거는 유지보수를 해보면 확실히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 이론적인 설명이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각 플랫폼마다 지원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웹 프레임워크 뭐 스프링이나 이런 쪽은 MVC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게 잘 동작하거든요. 이미 그 안에서 MVC 플러스 알파로 각자 좀 이 구조들을 좀 잘 잡아놔가지고
백엔드 웹 프레임워크에서는 충분히 MVC만으로 훌륭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그 프레임워크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내가 어거지로 이걸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오히려 더 되게 귀찮아지고 복잡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XML에서 데이터 바인딩 하는 게 지원되는 게 한 5년 전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구조들이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데이터 바인딩을 바로 해서 사용하는 게. 그런 경우에는 어거지로 뭐 만들어서 한다고 한들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자신 있는 플랫폼에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그리고 그 플랫폼에서 지원하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바인딩과 관련된 디자인 패턴은 해당 플랫폼에서나 구조나 사용 방법을 제공해야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고, 그리고 데이터 바인딩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고 실습을 해보세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안드로이드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해서 요런 이제 그 데이터 바인딩 실습하는 이런 것도 이제 공유를 하고, 여러가지 이제 데이터 바인딩학과 데이터 결합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렇게 다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제공을 하고 있고, iO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런 게 필요성을 좀 명확하게 좀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되게 재밌어요. 뭐 그러니까 좀 어려워서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많이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어느 정도 사전 공부가 좀 필요해요. 그 앞에 기반 지식들이.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좀 초보자들한테는 좀 권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요새 근데 좀 쓰더라고. 저걸 많이 쓰더라고. 아직까지는 지배적이진 않은데 우대사항에 들어가는 정도. 그러니까 회사에서 안드로이드 기준에서는 우대사항, iOS는 필수사항에 들어가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절대적인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암암리에 그냥 쓰고 있는 분들도 좀 많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디자인 패턴이나 어떤 기술들이 알면은 좋고 썼을 때 장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진짜 프로토타입으로 뭐 만드는 프로젝트면 저는 이거 안 써요. 저는 그냥 일단 심플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어느 정도 안드로이드를 공부를 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일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진행된 코드들이 유지보수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그 고도화하는 일정을 따로 잡고 변경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리딩하는 프로젝트면. 근데 이제 만약에 제 학생들 기준으로 이 친구들이 좀 괜찮고 이런 거 금방금방 숙지할 것 같다, 또는 이제 숙련된 개발자들, 그런 분들이랑 같이 개발을 한다면 이거 한번 해볼래요? 라고 서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가 유지보수가 되게 중요한 경향이 있고, 그리고 뷰가 좀 화면에 되게 많이 들어가서 이벤트 처리할 게 많다라고 하면 데이터 바인딩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볼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을 먼저 느끼시고 기획적 결정과 우리 개발자들이 하는 개발 설계적인 결정이 서로 협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팀원들의 레벨을 보시고 이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보편적이 돼서 많이 쓰이면 좋겠는데, 이게 스프링에서 비슷한 현상이 좀 있었는데, 기술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각 기술의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보려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기술의 근본에 대한 의미 파악이 안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일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교육 학원에서 많이 보이는 양상인데, 굉장히 많은 이제 프레임워크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동시에 다루는데 학생들은 초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쓰는 스택을 그냥 외우게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외우게 시켜버리는 거지. 그럼 하나하나 그 의미들을 파악하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외운 대로만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결국엔 코더의 길을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옛날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스프링 개발자들 중에도 그런 개발자들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면접 보면서.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의미 같은 게 전혀 없고 그냥 쓰기는 쓸 줄을 아는데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외워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기술이 너무 많아지면 그런 부작용을 좀 낳을 때가 있어서, 교육자로서는
일단은 많은 기술을 가르치기보다는 한두 개를 가르치든 좀 명확하고 왜 쓰는지에 대한 질문을 충분히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기반이 돼야 되지 그냥 외워서 되니까 되던데요. 저 사람들이 말한 대로 하니까 되던데요. 이것보단 왜 필요한지 공감을 하고 그 이후에 움직이는 사람이 나중에 설계도 잘하고 디버깅도 잘하고 그냥 뭘 하든 잘해요. 제가 시켜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플랫폼마다 어쨌든 특성을 좀 타니까 초보 때 처음 공부하기보다는 앱을 만들어보고 능숙해진 다음에 하시는 것을 계속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실습을 하시면서 제가 안드로이드 실습을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게 안드로이드를 하는 거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그 플랫폼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영상을 안드로이드 개발자만 보는 게 아니라서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뭐 진짜 이거를 제대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려면 안드로이드 버전 하나, 스위프트 버전 하나, 또 뭐야 그 Vue.js 버전 하나, 뭐 React.js 버전 하나, 뭐 각각의 플랫폼마다 한 번씩 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럼 하이브리드 버전 플랫폼에도 한번 하나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사용한다, 얘는 이렇게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려야 되니까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노력 대비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각각의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그 디벨로퍼 사이트에 보시면은 이제 그 필요성만 딱 제가 설명드린 걸 딱 듣고 아 이런 장점이 있고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데이터 바인딩에 관련된 페이지나 이 뷰 모델에 관련된 페이지들을 찾으셔서 자기 플랫폼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아니면 뭐 리액트나 이런 경우는 MVVM 패턴이 적용된 내부의 구조들을 살펴보고 왜 이렇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을까 라는 그 나름대로의 설명들이 또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이런 MVVM의 장점, 구조적 특징 이런 거는 동일할 겁니다. 하지만 그 플랫폼에서 어떻게 녹여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멀티 플랫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보면은 이걸 안다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아요. 데이터 바인딩도 조금은 다른 형태로 하고 있고,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바인딩을 위한 이제 어떤 언어, 그러니까 어떤 표현식 같은 게 하나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표현식도 이제 숙지를 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각각의 다 하나 디자인 패턴은 결국에는 어떤 방법론 같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좋다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 플랫폼에서 녹이는 그 플랫폼마다의 관점 그리고 기술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라고 가이드 뭐 그런 것들을 주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신경 쓰시면서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드로이드에서 MVVM 패턴을 사용했기 때문에 iOS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플랫폼에서 MVVM 패턴이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알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사용하지 않던 사용하는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할 때 사용을 한다든지 할 때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만약에 안드로이드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실습하는 걸 보시고 싶으시면 나중에 반응이 좋으면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